1942년 6월 4일 아침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 근해에 다가간 일본 항모부대와 일본 함대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던 가운데 매복하고 있던 미항모부대. 지난 영상까지 6월 4일 오전 대략 7시 28분의 진행 상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7시 28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정찰기가 B함대를 발견했죠. 그리고 이보다 약 2시간 전에 미 정찰기가 일본 항모 4척 중에 2척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측이 일본 함대가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먼저 위치에 가 있었지만 양측 함대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발견한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 항모부대가 주변에 있을 것이라 생각 못했던 일본보다 암호의 독을 통해 일본 항모들이 오는 방향도 알고 있던 미군 측이 먼저 적을 발견했고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서 먼저 공격대 발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먼저 알고 대비하고 있던 쪽이 먼저 공격대를 발진시켜 유리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미 항모부대보다 좀 늦긴 했지만 원래 루트와 달리 토네 4번 정찰기가 일찍 선회하는 바람에 미 함대를 조금이나마 일찍 발견하고 이것이 7시 45분 이전까지 나구모에게 전달됩니다. 이제 서로를 발견한 양측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전투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미드웨이 해전은 지금 살펴보는 1942년 6월 4일에 메인 이벤트가 전부 벌어집니다.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가 상당히 양이 많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전투에 대해 연구되고 알려진 사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으로 보통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를 드는데 미드웨이 해전은 하루 동안 큰일이 다 벌어졌지만 공식적으로 4일에서 7일까지로 보고 있고 과달카날 전투는 1942년 8월 초부터 1943년 2월 초까지 6개월입니다. 그런데도 미드웨이와 과달카날에 대한 최고 수준의 권위서들을 비교해보면 페이지 수가 전투 기간만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미드웨이 전투가 풀어야 될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야기 전개에 꼭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뤄야 할 스토리의 양이 적지 않게 된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구모 제독과 참모진은 이 보고가 과연 무슨 뜻인지 황급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1887년생으로 야마모토 장관보다 3살 어렸고 1908년에 해군병학교 36기를 191명 중에 5등으로 우수하게 졸업했으나 수레전 전문가로 항공 쪽에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상대편인 미국의 스프루언스 제독도 항공 쪽에는 경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나구모 제독이 이 상황에 대한 무언가 솔루션을 내놓으려고 해도 토네 4번기로부터 온 전문에는 나구모가 원하는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찰기가 보낸 적인 듯한 것 10척이란 말은 사실 매우 애매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10척 중에 항공모함의 존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적인 듯한 것이란 문구만 놓고 보면 정찰기에서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 문구의 워딩 자체가 암호서에 있는 약호였다고 합니다. 당시 정찰기는 적 함대를 발견하면 일단 발견 사실부터 전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당시 중순양함 토네의 비행장 다케다 하루오 대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시 토네 4번기는 받은 지침에 충실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 변경으로 미함대를 발견한 토네 4번 정찰기. 다음 사실은 어느 자료에는 있지만 다른 자료에는 언급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4번 루트의 북쪽을 지나가는 루트가 치쿠마 1번기가 맡았던 5번 루트입니다. 5분 늦게 4시 35분 추격한 치쿠마 1번기가 이 루트를 따라 진행하면서 오전 6시에서 6시 15분 사이에 미 함대를 목격할 수 있었는데 이 해역에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그 구름 위로 비행하는 바람에 위치상 미 함대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치쿠마 1번기가 미 함대를 발견하고 나구모가 공격대를 일찍 보냈다면 미 함대가 큰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항모부대는 실제로 미 함대를 발견한 토네 4번기의 보고를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이에 집중하겠습니다. 나구모 제독과 제1항공함대 간부들이 이 보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전 7시 45분 토네 4번기에서 정찰기 주변의 날씨를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같은 시간인 7시 45분
나구모 제독은 아카기와 카가에서 7시 15분부터 진행 중이던 97함공의 어뢰를 육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꾸는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문의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함대 공격 준비. 이건 토네 4번기가 보고한 적함대에 대한 공격 준비였는데 7시 45분에 공격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명령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뇌격기 뇌장 소노마마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일본어로 소노마마는 그냥 그대로라는 의미라는데요. 뇌격기의 뇌장, 즉 어뢰로 무장한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의미로 보이고 이걸 볼 때 나구모 제독은 어뢰를 폭탄으로 바꾸는 작업이 많이 진척되지 않았다 판단해서 아카기 카가 뇌격기의 어뢰 무장을 그냥 놔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전 7시 15분에 이어 30분 만에 내려진 두 번째 함재기 무장 관련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카기와 카가의 97함공 중 약 3분의 1의 기체의 무장 전환 작업이 완료되거나 거의 끝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나구모 제독은 토네 4번기로부터 미함대 발견 소식을 들은 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미함대 공격을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분 뒤인 7시 47분 일본 함대 사령부는 토네 4번기에 미함대에 어떤 종류의 함들이 있는지 확실히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토네 4번기가 보고한 일본 함대 북동쪽 위치에 미함대가 있으면 항공모함이 없는 것이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본 수뇌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함대 구성 혹은 항모가 몇 척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약 한 달 전 이와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1942년 5월 7일 사노에 해전에서 지금과 비슷한 시각인 오전 7시 45분에 일본 정찰기 한 기가 미 항모를 발견했다고 보고했고 항모 즈이카쿠와 쇼카쿠에서 대규모 공격대를 해당 위치로 발진시켰으나 미국 유조선을 항모로 잘못 식별한 보고임이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미함대 구성과 항모 존재 여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곧이어 토네 4번기에서 또 다른 무전이 일본 함대에 도착했습니다. 보고가 도착한 시각은 7시 58분이었고 그 내용은 0755 적 침로 80도 속력 20노트였습니다. 첫 보고에서는 미 함대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항로를 바꾼 것입니다. 나구모 제독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미 항모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신이 없는 상황. 하지만 이와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손님이 일본 함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쯤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편대를 이루고 일본 함대를 향해 출발했을 시각이었습니다. (6월 4일) 오전 8시가 다 된 시각 일본 항모부대를 찾아온 손님들은 미드웨이에서 발진한 16기의 해병대 SBD 돈틀리스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7시 53분 일본 항모 호위함 중 하나였던 전함 키리시마에서 이미 경고 연막을 피웠습니다. 7시 5분에도 육군 B-26 폭격기와 해군 어벤져 뇌격기가 일본 함대를 공격했는데 빨리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빨리 도착해서 일본 함대를 공격한 것이고 합동작전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이번엔 해병대 소속 폭격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전투기 어머도 없는 그야말로 가망 없는 축차 투입이었습니다. 이 해병대 돈틀리스 폭격기 16기의 지휘는 로프턴 핸더슨 소령이 맡았습니다. 이 편대는 마린 스카우트 바밍 스쿼드런 241, VMSB 241이었습니다. 이 돈틀리스 폭격기 편대의 조종사들은 그야말로 생초짜들이었는데요. 조종사 16명 중 10명이 일주일 전에 편대에 들어왔고 훈련은 1시간밖에 못했습니다. 이 편대는 급강하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조종사들은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급강하 폭격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참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일본 항모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강하가 불가능한 핸더슨 소령의 편대는 9,000피트 약 2,895m 상공에서부터 접근해 운 좋게 살아남으면 일본 함대의 좌연 쪽에 있는 항모 2척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핸더슨 편대가 일본 항모 공격을 위해 접근해서 하강을 시작할 때 미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제로기들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때 핸더슨 편대가 취했던 전술은 글라이드 바밍이란 것으로 일반적으로 급강하 폭격이 60도보다 더 큰 각도로 강화하는 것에 비해 글라이드 바밍은
30도에서 60도 정도로 강화해서 폭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급강화 폭격보다 정확성이 떨어지고 대공포화에도 더 취약합니다. 16기의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글라이드 바밍을 위해 희류에 접근했으나 제로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6기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처음 격추된 6기 중에 핸더슨 소령의 기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핸더슨 편대를 공격한 제로기는 9기에 불과했으나 그 파괴력은 대단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돈틀리스의 탄약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공격해서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돈틀리스는 희류로 다가와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의 지근탄이 좌연 쪽과 우연 앞쪽 약 50m 해상에서 터졌습니다. 다른 폭격기들은 항모, 카가 쪽으로 가서 20m 거리를 포함한 지근탄 3발을 투하했습니다. 당시 희류는 이렇게 생긴 12.7cm 고각포 12문과 25mm 고각기총 31정을 대공 방어를 위해 설치하고 있었고 다가오는 돈틀리스 폭격기를 향해 집중 사격을 퍼부었으나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험이 모자란 미드웨이 돈틀리스 폭격대가 아니라 미 항모에서 출격한 베테랑들이 일본 항모를 공격했을 때 과연 일본 대공사격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공격에 나선 VMSB 241편대 16기 중 8기가 격추되어 50%의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항공대를 이끌고 갔다 전사한 핸더슨 소령에게는 네이비 크로스가 수여되었고 미드웨이 해전 2달 뒤에 시작되는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군이 건설하던 활주로를 빼앗아 이를 핸더슨 비행장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핸더슨 소령은 비록 미드웨이에서 전사했지만 그의 이름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큰 승리를 안긴 전투와 함께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구모 제독은 매우 바쁘게 되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이미 야마모토 장관이 내린 지침과 반대로 무장 전환 명령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미드웨이 항공대가 계속 공격을 가해오는 사이 미 함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항모 4척의 전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에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구모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